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50호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아쉽게도 토트넘 허스퍼는 최하위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2골 차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막판에 놓치는 충격적인 3대3 무승부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콘테 감독의 용병술,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 교체 전략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운드 토트넘이 어떻게 보자면 이번 경기를 이겼을 경우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 이제는 뉴캐슬과의 4위 경쟁까지 어려워지는 흐름이 됐던 정말 충격적인 무승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하루 전에 있었던 뉴캐슬하고 노팅엄의 경기에서 뉴캐슬이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4위 배당 자체도 뉴캐슬이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태에서 승점 1점 차까지 추격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도리어 최하위 팀, 거기다가 최소 득점 팀한테 발목을 3실점이나 하면서 발목을 잡히면서 지금 4위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이제 FA컵 8강전 일정이 이번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맨유가 경기를 안 하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이번에 이겼다면 51점으로 맨유를 제치고 일시적으로나마 3위까지 갈 수 있었고, 또 뉴캐슬의 추격을 조금은 이제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놓친 무승부였다. 사실 따돌린다는 의미보다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가 그렇죠. 되는 거였죠. 예, 결국엔 이 경기 굉장히 뼈아픈 무승부, 즉 어떻게 보면 4위 경쟁에서 좀 이탈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 무승부가 된 것인데요. 뭐 패배 같은 느낌입니다. 이날 경기 일단 선발 명단 살펴보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구성이 됐어요. 예, 그거 뭐 지난 주말 노팅엄전에 나왔던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죠. 원래 콘테 감독이 잘 될 때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나왔었고요. 도리어 사우샘튼이 살짝의 이제 변화가 있긴 했었죠. 알카라스가 최근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 알카라스 대신에 이제 암스트롱을 선발 출전시키면서 월콧을 톱으로 올려서 4-2-2-2 포메이션으로 나섰거든요. 네, 스페인 출신의 이 셀레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술적인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뭐 창의적인 미드필더 라비아와 또 이제 킥이 좋고 또 팀의 중앙 구심점인 워드 프로즈를 이제 두 명의 중앙의 허리를 맞게 하면서 조금 유연한 축구를 구사했고,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페리시치 빼고 데이비스 윙백, 그리고 오른쪽에 쿠루세스키 선수가 최근에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내세우는 노팅엄전과 동일한,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나섰고요. 그 덕분인지 초반에는 토트넘이 그래도 공격기를 잘 만들어 갔어요. 예, 특히 이제 포로가 상당히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내주는 패스들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포로한테 주는 패스들이 있으면서 좋은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예. 먼저 그 2분경에 케인이 측면으로 내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대각선 크로스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약간 빗 맞으면서 골대를 많이 벗어나긴 했었죠. 예, 바로 이런 장면들. 케인 선수가 밑으로 빠져주면서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고, 또 오른쪽 윙백인 포로가 크로스 패스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전진 로빙 패스의 형태를 이제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가는 이런 움직임들은 페리시치와 클루셉스키가 있을 때와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장면이었다. 다만 이제 토트넘 이날 경기 수비적으로 흔들린 면들이 좀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먼저 실점할 뻔한 기회가 이제 사우샘튼 쪽에서 나오긴 했었는데요. 페로의 크로스에 이은 이제 슈팅이 이게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이제 수비 맞고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워드프라우스가 슈팅을 가져간 걸 체아담스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예, 양팀 모두 초반에 한 번씩의 기회를 만들면서 좀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는데, 또 하나 흥미로웠던 이날 경기의 경향은 양팀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이게 충돌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부상이 많았었거든요. 경기 시작 4분 만에 히샬리송이 이제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교체 아웃되는 장면이 있었죠. 예, 사실 어떠한 그 부상이 징후가 있는 장면 없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혼자 이제 얼굴을 가리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우는 것 같다. 예, 물론 뭐 이게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을 확인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뭐 토트넘 관련된 이제 SNS 쪽 계정들에서는 히샬리송이 웜업 과정에서 이미 몸이 안 좋았는데 선발 출전을 감행을 한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아마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죠. 예, 히샬리송 선수가 또 최근에 워낙 공개적으로도 선발 출전 기회를 열망했고, 그런 과정 속에 노팅엄과의 경기 잘했고, 또 이번 경기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다치고 나가게 되니까 좀 서러웠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만약에 웜업
도중에 부상이 있었는데 나온 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또 이제 콘테 감독의 선택에 대한 그런 비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큰 부상이 돼갖고 잔여 시즌까지 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거나 5분 만에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클루세프스키가 들어왔는데 네. 그 직후에는 이제 사우스햄튼의 수비 라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거는 조금 벤 데이비스가 예. 벨라코찹의 어깨에 헤딩을 해가지고 어깨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살리수 교체 아웃되는 일이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이 또 한 번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요. 19분에 손흥민 선수가 짧게 내준 공을 클루셉스키 선수가 왼발로 감아서 크로스로 네. 올려줬고 여기서 세트피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에 가담해 있던 다이어가 헤더 슈팅으로 싹 잘 돌려줬는데 맛있게 네. 빗나간 장면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그래도 클루세스키가 이전 경기들보다 물론 뭐 여전히 볼을 끄는 그런 장면들은 있긴 했지만은 크로스의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토트넘의 공격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24분에는 클루셉스키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케인이 이제 침투를 했고 여기서 사실 이제 반대편에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타이밍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케인이 문전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각도가 없었는데 슈팅을 그냥 때려서 네. 수비 맞고 무산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기 치고 들어간 것까지는 이해가 갔었거든요. 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좀 머뭇거리다가 슈팅 각도가 좁혀지면서 그러면 그때는 패스를 돌렸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무리하게 슈팅한 장면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예, 있겠죠. 그리고 뭐 공간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쪽으로 이제 스루 패스를 주는 게 조금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들었었고요. 또 이제 25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 패스를 포로가 받아서 발리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빗나갔거든요. 예, 근데 이런 장면이 몇 번 있었죠. 예, 예. 그래서 포로가 두 번이나 이런 비슷한 슈팅을 때리긴 했었죠. 예, 그러면서 사실 초반 분위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 가져가다가 또 이제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인 악재가 생겨요.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 토트넘이 더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던 게요. 심지어 그 센터백인 베드란에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랑 풀백에서는 메이틀란드 나이스가 교체 투입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 센터백이 살리수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벨라 코찹하고 이제 베드나레까지 나란히 이제 전반 네. 30분 사이에 이제 교체가 됐어요, 부상 때문에. 예, 거기다 나이스가 확실히 전문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공중볼에서 계속 털리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클루세스키의 크로스가 잘 먹히는 그런 현상으로도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선발 명단, 그러니까 데이비스 윙백, 히샬리송 오른쪽 공격수, 요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히샬리송이 시작하자마자 다쳤는데 네. 37분에는 벤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페리시치가 들어오는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좀 그러니까 토트넘도 웃기는 상황이 되긴 예. 한 건데요. 최근에 전술적 노림수가 잘 통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복원시키는 예. 상황이 됐어요. 다만 그래도 토트넘은 원래 포지션에 원래 선수가 들어간 거고 사우스햄튼은 센터백 없이 경기를 한 거니까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전력 누수는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가운데 사실 38분에 스킵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을 때 페리시치가 공을 측면에서 벌려서 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무시하고 손흥민 선수가 그냥 왼발 중거리슛으로 때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페리시치한테 줘봤자 본인에게 공이 오기보다는 예. 크로스가 갈 것 같고 그리고 이 슈팅이 조금 이기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잘 찼어요. 예,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사실 저는 저거는 패스 주는 장면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페리시치가 노마크 상태로 있으니까. 근데 그냥 과감하게 때렸는데 너무 날카롭게 날아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예. 빗나갔기 때문에 이거 골이 됐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아쉽게 놓친 가운데 그래도 의미 있는 공격 포인트를 손흥민 선수가 기록합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었는데 랑글레가 전진해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받았을 때 여기서 거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나와요. 예.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니까 오른쪽 전방에 있는 포로가 이미 손 들고 있는 걸 이미 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들이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사적으로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프로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기가 막힌 정말 대지를 가르는 3-4명의 사우스햄튼 수비 사이를 가로지르는 스루 패스를 줬고 이걸 포로가 또 받아가지고 문전에서 강하게 후렸는데 크로스바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프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3번의 슈팅으로 가장 많이 때렸었거든요. 전반전에. 근데 그 3번의 슈팅을 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예. 왼발은 다 홈런이 됐지만 2번 다 예. 오른발은 결국 골 넣었던 거였고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예술이긴 예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스햄튼의 문제도 나왔던 거였죠. 전문 센터백이 없다 보니까 다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쪽이 그냥 공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포로한테 그냥 페루가 클루세스키를 따라가고
나이스는 또 케인 쪽에 있고 좀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이렇게 선제골을 넣게 되면 상대가 전진할 때 그 역습을 잘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전반전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전 1대0으로 이제 끝났고 토트넘의 슈팅 9개로 또 많이 가져가면서 또 사우스햄튼은 뭐 8번의 슈팅이 있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토트넘이 전반전은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사우스햄튼이 동점골을 넣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조금 흔들립니다. 예, 그 라비아가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월콧이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지고 빠르게 가가지고 이제 땅볼 코스 줬고 이를 이제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가던 아담스가 이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페리시치와 랑글레의 수비가 굉장히 아쉬웠죠. 예, 이 뒷공간 파고드는 거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경기 그래도 페리시치가 공격적으로는 괜찮았는데요. 55분에도 페리시치가 이제 과감하게 시도한 슈팅이 메이틀란 나이스의 핸드볼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서 VAR이 실시됐는데 손을 든 건 맞지만 손에 맞은 게 아닌 것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선언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페리시치가 또 공격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했고 그런 가운데 65분에 토트넘이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게 됩니다. 클루셉스키가 이제 오른쪽에서 또 한 번 사실 이날 경기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크로스는 예술이었거든요. 왼발로 감아 올린 크로스를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네. 자신의 리그 21호 골을 넣었어요. 케인은 이번 시즌은 헤딩골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지 헤딩골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이렇게 토트넘이 2대1로 다시 앞서가니까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동점골을 넣기 위해 이제 총공세를 펼치는 교체를 단행하게 되고 또 아담스 선수가 조금 근육에 좀 무리가 있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70분에 엘 유누시와 아담스, 암스트롱을 빼고 술레마나 알카라스 마나를 투입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술레마나와 마라가 공격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이 셀레스 감독의 용병술이 좀 적중하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레마나 같은 경우는 빠른 발을 바탕으로 계속 흔들어 놓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이제 마라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이제 알카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던 선수였거든요. 예, 72분에 술레마나가 내준 공을 로맹페루가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선방을 잘 해냈던 예. 장면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사실은 이제 사우스햄튼이 공세를 펴다 보니까 토트넘한테도 역습 기회가 왔고 예. 75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가 페리시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로 이어졌어요. 물론 예. 이제 클루셉스키의 크로스 자체가 1차적으로 좋긴 했죠. 예, 그 클루세스키가 크로스 올린 거를 로메로가 이제 헤딩으로 뒤로 패스를 준 거, 나이스를 살짝 스쳤기 때문에 이제 로메로의 도움으로 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건 로메로의 도움이나 마찬가지인 예. 거거든요. 로메로가 경험해줬기 때문에 예. 기회가 떨어진 거고 예. 여기서 이제 페리시치가 바로 왼발 발리 슈팅을 때렸는데 바운드 됐지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본인도 약간 그리고 이제 골 넣고 막 환호하기보다는 눈을 딱 감고 이제 뭔가 좀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 억제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둘의 인간적인 관계는 뭐 거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기서 이제 사우스햄튼이 전문 센터백이 없었던 거에 문제가 드러났던 거였죠. 나이스가 헤딩 경합에서 밀린 거니까요. 예, 결국에 이제 3대1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이 좀 손쉽게, 왜냐면 잔여 시간도 정규 시간으로 보자면 15분밖에 없으니까 예.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사우스햄튼의 총공세가 나오게 됩니다. 포스터 골키퍼에서 그 선방쇼가 아니었으면은 사우스햄튼이 미리 골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네. 77분에도 이제 메이틀란 나이스의 중거리 슈팅이 예술적으로 딱 얹혔는데 포스터 골키퍼 선방을 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기회에서 역시 워드 프로즈의 크로스 패스를 통한 기회에서 좀 토트넘의 수비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추격골을 허용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워드 프로즈의 크로스가 올라와서 경합 상황에서 마라가 이 공을 따내게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시오 월컷 앞쪽에 서 있던 에릭 다이어가 본인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골키퍼도 있고 케인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뒤로 물러서면서 월컷이 프리 상태가 됐어요. 이건 근데 수비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예. 일단 그 워드프러스가 빠져가지고 크로스를 올릴 때 그 뒷공간을 허용한 것도 문제였고요. 예. 따라 붙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왜 페리시치가 저기 가가지고 마라랑 공중볼 경합을 한 건지도 이해가 안 갔고요. 예. 원래 그 마라는 공격수잖아요. 그것도 예. 장신 공격수니까 그러면은 센터백이 붙어줘야 되는데 페리시치가 도리어 저쪽 가가지고 워드프러스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 안에서는 뭐 다른 로메로라던가 그런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떠야 되는데 그 페리시치가 떠가지고 마라하고의 공중볼 다툼에서 완전 털린 것도 문제였고 또 다이어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월콧을 막고 있었는데 왜 내려가가지고 월콧한테 슈팅 기회를 허용한 건지도 이거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전부 다. 결국 이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추격골을 허용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분에 3대1이 됐으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기겠거나 했던 상황이 이제 남은 기간 충분히 동점골 내지 역전골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79분 이제 술레마나의 패스를 받은 마라 선수가 수비 스킵의 도전을 잘 여유 있게 제쳐내고 예. 슈팅까지 가져간 것 포스터가 막지 않았으면 곧바로 사실 동점골 먹을 뻔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콘테 감독의 선택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지키기, 굳히기 이제 그냥 3대2로 끝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86분경에 콜루세스키하고 포로를 빼고 사르하고 로얄을 넣으면서 이제 3-5-2로 아예 전환을 한 거거든요. 예, 이 가운데 사실 로얄 선수는 이제 포로와 비교했을 때 수비력이 좋은 이제 풀백이자 윙백이고 사르는 수비형 미드필드이니까 공격 숫자를 줄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 포로 뺀 거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었어요. 왜냐면 술레마나가 계속 그쪽을 공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엘유뉴스를 조금 빨리 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셀레스 감독이 계속 엘유누시를 불러서 지시들을 하긴 했었는데 그 포로 뒷공간을 공략을 하라는 그런 지시 같았는데 그게 제대로 통하지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교체 후 4분만 그러니까 정규 시간이 이제 막 끝나가던 시점에 황당한 장면이 나와요. 토트넘이 이제 사우샘프턴 공세를 그냥 뻥뻥 걷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르 선수가 이제 공이 본인 쪽에 앞에 있으니까 심퍼서 때려야지라고 하다가 메이틀란 나이스가 달려 들어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려고 한 게 공을 찬 게 아니라 메이틀란 나이스를 차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을 걷어찼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설령 이 걷어내려고 했다가 잘 안 됐으면은 다리를 접었어야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뻗어가지고 팔까지 맞출 정도로 올린 게 문제였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통으로 가격이 되진 않고 약간 스친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VAR이 실시가 됐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가격을 했다. 거기다가 이거는 위험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쵸, 다리 너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어져서 이제 워드 프로즈 선수가 뭐 프리킥의 달인이죠. 이 선수가 예. 뭐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깔끔하게 때려 넣으면서 3대3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추가 시간이 이제 VAR도 있었고 페널티킥도 있다 보니까 8분 가량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토트넘이 총공세 맹공을 이제 퍼부어 봤는데 예. 특히 이제 종료 직전에는 페리시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이어졌고 예. 공격에 가담했던 랑글레가 다이빙 헤더를 가져간 게 좀 빗나가면서 예. 결국에는 3대3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3대3으로 끝난 경기 기록적으로 보면 전반전 분명히 토트넘이 우세했고 주도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네, 기록으로 봤을 때도 토트넘이 이길 만한 경기를 못했다. 예, 일단 뭐 기대 득점 자체가 뭐 사우스햄튼이 2.4골로 그 토트넘 2.16골보다 우위였고요. 일단 기대 득점에서 사우스햄튼이 2.4골로 그 토트넘 2.16골보다 앞섰고요. 점유율 5대5로 동률이었고요. 슈팅 숫자는 뭐 19대 17로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유효 슈팅에서 사우스햄튼이 7대3으로 크게 앞섰고요. 예. 토트넘은 3번의 유효 슈팅을 전부 다 골로 넣은 거긴 해요. 예. 무엇보다도 또 이제 코너킥이 10대3으로 크게 차이가 났어요. 이 얘기는 토트넘이 측면 수비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코너킥을 많이 허용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빅찬스도 사우스햄튼이 3대2로 앞섰고요. 예,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콘테 감독의 용병술 문제를 왜 지적드렸느냐. 선수 교체를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팀이 더 흔들렸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네. 얘기예요. 잠그기를 갖고 거기다가 이제 중원을 하나 더 넣었다는 거는 점유를 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예. 근데 정작 교체 카드를 넣고 나서 연달아서 슈팅을 허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3번의 슈팅을 허용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기대 득점 그래프하고 기대 위협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이제 빨간 선 이유가 이제 교체 투입된 이유인 건데 보면은 사우스햄튼이 일단 기대 득점 그래프가 확 올라가기도 했고 기대 위협 그래프도 확 올라가면서 동점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제 또 토트넘이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거든요. 쫓기게 된 것 자체도 도리어 잠그기를 했다가 쫓기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저런 상황이 안 되려고 교체를 했는데 역효과가 났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사르가 이제 13분을 뛰면서 일단 패스 성공률 70%, 미드필더인데 패스 성공률 70%는 좀 문제가 심했던 거였고요. 또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한 번 해가지고 패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4회였는데요. 이게 그 분당으로 잃은 횟수를 따지면은 0.3회인데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이제 소유권을 잃은 선수가 클룹세스키였거든요. 예. 17회였는데
분당으로 따지면 0.2였어요. 네. 그러면 사르가 그것도 공격수도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페널티킥도 허용을 한 거고 슈팅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 슈팅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날아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사르 선수를 이제 경기를 안정시키면서 2대2로 3대2로 마치려고 투입을 했는데 오히려 팀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네. 이제 콘테 감독이 노련미가 필요한 상태에서 어린 선수를 투입해서 네. 경기를 망쳤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수비가 앞에 있었다라고 하지만요. 저 슈팅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크게 벗어나면서 저희 옵타에서 아예 표시를 못 해가지고 이 화살표 표시한 거거든요. 네. 예. 페널티킥을 놓친 장면도 장면인데 그 뒤에 공격을 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성이 없고 결국 예. 이 부분도 이 선수가 아직도 어린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이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예. 이런 실수들이 나왔다. 이게 뭐 선수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선수를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 기용한 콘테 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경험 부족이 제대로 드러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르에. 게다가 토트넘은 이제 이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A매치 휴식기를 맞게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콘테 감독이 어떻게 팀을 추스려야 될지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콘테 감독은 사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감독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나 팀을 좀 결집시키기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특히 그러니까 이번 사우스햄튼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 게요. 노팅엄, 사우스햄튼 그리고 에버턴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토트넘한테는 승점 3점을 무조건 얻어내야 되는 경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승과 함께 분위기 좋게 죽음의 일정을 맞이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브라이턴, 본머스,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연승 무드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도리어 한번 탁 끊겨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토트넘의 경기가 29라운드 일정 중에 가장 늦게 열립니다. 즉 토트넘은 주말이 아니라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4월 3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에버튼과 원정 경기를 치르거든요. 이 얘기는 4위 경쟁팀들이 먼저 경기를 하면서 승점을 얻고 토트넘이 심리적으로 조금은 쫓기는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원정 경기다. 토트넘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각자 대표팀의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는 또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고 가야 돼요. 게다가 뭐 한국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뭐 손흥민 선수를 당연히 뭐 두 경기 다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뭐 손흥민 선수가 이 친선 경기라고 해서 굳이 뭐 출전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녀온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화요일 경기인 게 그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조금씩, 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쫓길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뉴캐슬이 당장 승리를 한다면은 승점이 이제 뒤집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위 자리로 내려가서 이제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은 이번 사우스햄튼전 무승부가 뼈아픕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원정에서 너무 무기력해요. 이 경기 이전까지 원정에서 4연패 당하고 있었고요.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게 좀 토트넘이 치고 나가야 될 때 못 치고 나가는 그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버턴도 분명히 하위권에 있지만 원정 경기이고 또 히샬리송 선수의 부상 정도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 계속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또 토트넘의 이 경기 후속 이야기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